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재기할 의지를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취직도 시켜주고 일단 살 곳도 정해줘야지. 이식주가 있어야 되니까. 이 취직을 시켜주면 어쨌든 계속 돈을 버니까 다시 노숙자가 안 되지 않을까요? 그게 다 노숙자라는 게 다 직업이 없어갖고 막막하니까 다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무료로 이제 자격증 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괜찮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일단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슬퍼서 뭔가 의지를 할 수 있는 부여, 동기?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개인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숙을 하게 된 이유라든지 뭐 빚을 졌을지도 모르고 다른 나라 노숙자들 보면은 음악 예술 쪽을 해서 뭐 돈 버는 사람도 있고 교육을 할 거면은 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던 거 아니면 원래 했던 거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다 조사를 해갖고 자기 의지도 좀 바뀌면서 일할 마음도 먹고 받쳐줄 만한 기반을 이제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해주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에서는 노숙인들의 재활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노숙인 잡지 빅 이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바로 동기부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런 것이었죠. 공천전쟁을 치는 여야 정치권에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브라질 월드컵 4강전 내일 새벽 열리죠? 예,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5시부터요. 5시부터, 예. 브라질 월드컵 4강전, 브라질하고 독일의 경기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 4강은요, 사실 브라질과 독일,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의 대결인데, 네. 4강전 두 경기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열릴 3, 4위전과 결승전, 남은 4경기가 모두 빅매치입니다. 이 4팀은 어떻게 만나도 다 빅매치이기 때문에요. 네. 네, 사실상 4번의 결승전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브라질과 독일의 대결에서는 경기에 이번에 나오지 못하는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오히려 키플레이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네이마르 선수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와의 지난 8강전 도중에 척추를 다쳐서요. 남은 월드컵 경기에 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스콜라리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독일전은 네이마르를 위해 뛴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요. 브라질 선수단도 모두 다 네이마르를 위해서 뛰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똘똘 뭉쳤거든요. 예. 예. 그리고 브라질은 사실 이제 약점이라고 할 만한 게 네이마르와 더불어서 지금 주장이자 수비수인 티아고 실바 선수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합니다. 반면 독일 같은 경우 이 토너먼트에 강한 팀답게 갈수록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신개념 골키퍼 이렇게까지 불릴 정도로 골키퍼이면서 최전방 투기수 역할까지 소화하는 노이어 골키퍼 활약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독일 역시 약점이 있는데요. 상대 브라질이 홈팀이고 또 이 브라질이 네이마르 부상을 계기로 똘똘 뭉쳐있다는 점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프로야구 소식인데요. SK의 김광현 투수가 시즌 8승을 달성했네요.
네, SK 김광현 선수 어제 열린 이 4집 롯데전에서요. 선발 등판을 해서 6이닝 동안 피안타 8개 그리고 3실점, 자책은 2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은 성적으로 팀의 10대3 승리를 이끌었고요. 이로써 김광현 선수는 시즌 8승 고지에 올랐고 팀은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이제 다른 5명의 선수와 함께 다승 공동 5위에 오르면서 다승왕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현재 넥센의 다승 1위 벤 해켄이 11승이기 때문에 3승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네. 어제 경기에서 김광현 선수가 정말 에이스다운 모습, 위기관리 능력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경기였는데 이변이 없는 한 2년 연속으로 10승 이상 두 자릿수 승수를 달성할 가능성도 아주 높아졌습니다.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주에 등판 예정이 있다가 비 때문에 2번이나 등판이 연기가 됐거든요. 네. 어제 경기 정말 오래 기다렸다가 선발 등판을 했는데 올 시즌 직후 김광현 선수 해외 진출 노리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라서 남은 시즌 올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가 특히 더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북한 응원단이 오지 않습니까? 네. 아시안 게임에 파견이 돼 오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나요? 북한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요. 북한이 오는 9월에 인천 아시안게임 파견 응원단 규모가 한 100명 안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300명 정도 응원단 보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훨씬 규모가 적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파견하는 응원단 같은 경우는 체대비를 전액 다 이제 그 북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과거에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그리고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까지 한국에서 이제 3차례 스포츠 대회를 할 때 북한이 응원단을 보냈는데, 글쎄요, 이번에 북한이 응원단 파견하는 것도 어떤 다른 쪽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남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가 담긴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미인들만 모아가지고 보내겠죠? 네, 물론 그렇지 않을까 보고 미녀 응원단이 와서 또 좀 화제를 모으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7시, 네. 제가 좀 착각을 하고 있네요, 지금요. 7시 17분, 18분이 막 됐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이동하시는 경로 중에 교통 상황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 만약에 종로 통해서 동대문 시장 쪽 가신다면 지금 종로 1가에서 동대문 시장까지 약 15분 정도 예상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로 1가 부근에서 종강역까지 밀려 있고요. 다시 3가일 때 동대문 시장 앞두고 잠깐 속도 내려갑니다. 반대쪽으로도 정체가 좀 심한데요. 3가에서 탑거울 공원을 지나 종강역 쪽으로 이동 차량이 많아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강변북로에 사고 났습니다.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진입로에 추돌 사고 있었기 때문에 부근 통과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숙인의 재활을 돕는 월간지 빅 이슈 코리아 아십니까? 이달로 출간 4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간 노숙인들이 직접 잡지를 팔면서 그 수익으로 자립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싸늘한 시선 속에서 상처받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불법 노점상 단속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데요. 오늘은 4주년이 된 홈리스 잡지 빅 이슈의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빅 이슈 코리아의 조현성 판매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빅이슈. 조현성이라고 합니다. 예, 빅이슈가 많이들 아시는데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빅이슈는요, 1991년에 그 영국에서 창간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시작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사회 구조로 인한 빈곤 문제를 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데 목적이 있고요. 네. 예, 이를 위해서 그 홈리스 분들에게만 잡지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네. 그 자활로서 많은 사례를 그 양산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나가고 있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2010년 7월 5일에 창간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17년 동안 홈리스 자활을 지원해온 비영리 민간단체인 거리의 천사들이라고, 예, 이분들이 이제 거리에서 노숙인 분들에게 식사를 나눠주는, 예, 그랬던 그 비영리 민간단체였고요. 거기서 시작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예, 저희가 창간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조현성 씨께서는 판매국장으로 일하시는데요. 예, 예. 그 언제부터 일하게 되셨나요? 전 2010년 7월 5일에 한국에 창간이 됐는데, 예. 그 전에 2010년 5월 달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홈리스 월드컵이라는 매년 열리는 전 세계적으로 홈리스 분들의 그 축제가 있어요. 네. 그분들 같이 풋살을 하는, 그러니까 조그만 축구죠. 예, 그렇게 하는 축구 축제를 위해서 처음에 들어왔다가, 네. 이 취지를 보고, 그리고 빅이슈 판매원분들을 보고서, 그러니까 너무나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축구 잘하세요? 조금입니다. 조금 하세요? 네. 예, 예. 자, 이 홈리스, 그러니까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이죠. 노숙자분들을 가리키는데, 홈리스들이 직접 이제 잡지를 팔아가지고, 예, 예. 그 수익으로, 자립을 할 수 있게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그 판매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예. 2010년에는 5명이 안 됐는데요. 예. 지금 현재로는 60명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60명? 예. 아, 예. 그러면 판매원들이 그 잡지를 판매하면, 예. 그 수익은 어떻게, 분배가 되나요? 예. 되게 단순한 방식인데요. 예. 저희 잡지가 5,000원짜리 잡지예요. 예. 근데 그 잡지를 그분들이 2,500원에 구매하셔서 그 손님분들에게 5,000원에 파는 네.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건을 띄어다 판다는 개념이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자신이 판 만큼 예. 수익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 어떻게, 그 판매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십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만큼, 열심히 한 만큼 판매가 되는 거고, 예. 열심히 한 만큼 어떻게 보면 독자들, 대중들의 반응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답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결국 되게 재미를 느끼시고, 그래서 처음에 무기력하게 시작하셨다가도 나중에는 되게 의지에 가득 찬 모습으로 변하곤 하시죠. 네. 그런데 이 잡지 많이들 사주시나요? 저희가 그 어떤 잡지 표지 모델이 네. 누구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아, 네. 예, 그리고 좀 거리에서 지금 요즘처럼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하시면요, 추우면 손을 떼기 싫어하시고. 아, 그럼 아무래도. 예. 예. 더우면은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해질 수가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거리에서 구매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이 조금 힘든 시기긴 합니다, 사실. 아, 시기적으로? 예,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2,500원 말씀하셨는데 한 부 팔아가지고 2,500원 수입이 생기면. 예, 예. 그분들께서는 뭐 자립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예, 그걸 통해서 그 빅이슈가 현재까지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2,500원씩 버는 그 돈을 통해서 예. 임대주택이라고 하죠.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주거복지재단 있잖아요. 네. LH 산하의 주거복지재단에서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요. 그 임대주택을 어떻게 보면 자립 의지가 있는 분들을 보증금을 받고서 임대주택 입주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네. 현재까지 72명이 네. 예, 그 빅이슈를 통해서 임대주택 입주를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불법 노점상 같이 말이죠. 예, 이 자꾸 단속을 당하고 그러셔서 아주 상처를 많이 입으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예. 그게 사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되게. 네. 예,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거리에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건을 깔아서 판매하거나, 그러니까 자판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늘여놓고 판매하는 가판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불법으로 거리를 점유하거나 예. 아니면은 거리에서 그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예. 원래 그게 그 도로법상으로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빅이슈 판매원분들에게 그 카트, 그러니까 이분들이 끌고 다니는 가방이 카트. 있어요.
예. 그 책을 넣어서 끌고 다니는 가방이 있는데 네. 그 가방에다가 담아서 서서 물건 들고 판매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네, 네. 그런데 아직 사실 그렇게 판매하는 거는 비기슈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단속을 하시는 그 자치구의 그 부서에서 좀 오해를 하시고 그것도 노점이다 생각을 하시고서 네. 그거를 단속을 하시는데 사실 이미 그렇게 서서 판매하는 것 자체는 그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데 사실 좀 살짝 억울하게 살짝 어떻게 힘들 수가 있죠. 예. 단속하면 카트를 끌고 좀 옮기시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옮기기도 하고요. 근데 뭐 쫓아가서 또 단속을 해요. 예, 쫓아서 단속을 하기도 그 하고. 단속 요원이 좀 무식해서 그러냐, 그죠? 예, 그래서 약간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 있어서. 예, 그 카트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때려 박아서 싣고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판매하는 물품들을.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것들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팝니까? 역시 길거리에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까? 예. 해외에서도 그 길거리에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해외에서는 좀 나라에서 같이 협조가 구해져서 그 거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구두방이나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이제 구두 가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부스를 설치해줘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죠, 뭐. 왜, 노력을 안 해보셨나요? 원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주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신청을 하셔야죠, 신청을. 예, 저희도 안 그래도 뭐 그런 의사를 표명을 하고 신청도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워낙 그거가 사실 그것도 다른 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또 필요하니까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 돌아오고 있지는 못한 형편이고요. 아니 구두 가게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판매점도 하니까 그 중에 하나니까 말이죠. 여유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면 길이 되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창의제 판매국장으로 일하시니까 많은 그 판매원들, 우리 홈리스트를 만나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름을 밝긴 좀 그래요. 왜냐면은 이분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노숙인 홈리스 그러면은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비기슈를 처음에 되게 힘들게 딱 진짜 누가 봐도 저분은 되게 무기력하고 의지가 없고 힘들어 보인다 하는 그 처음 모습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분이 6개월 만에 증권사에 취직을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분이 사실 예전부터 원래 그 펀드 매니저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러셨던 분인데, 뭐, 펀드 매니저로 좀 실패하신 게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거리까지 가게 되신,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분이 비기슈로 오셔서, 그러니까 비기슈의 힘은 그거거든요. 독자들이, 거리에 있는 독자들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 비기슈를 하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응원을 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잡지 구매해 주면서 그 추운 겨울에, 손이 꽁꽁 얼는 추운 겨울에 정말 따뜻한 커피를, 몰래 놓고 간다든지, 그리고 집에서 끓여온 꿀물을 주고 간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분이 너무 용기를 얻으시고,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생기시고 하니까, 그 비기슈를 하시면서 6개월 동안 2천만 원을, 자신이 이제 그 투자를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비기슈한 돈으로. 근데 그게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증권사에 그 포트폴리오를, 들밀고서, 취직을 하신 거죠. 알겠군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사실 처음에 비기슈 오시면요, 노숙인 홈리스 그러면 되게 좀 의기소침해 하신 분이 많고, 자신감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러다가 눈도 못 맞추신 분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빅이슈 코리아의 조현성 판매국장이었습니다.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공천 전쟁을 치르는 여야 정치권에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드린 질문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께서는 어플리케이션 예스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레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키우는 행복한 엄마 배우 김희애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화려해 보이는 여배우지만 집에서는 저도 아들 바보 소리 듣는 평범한 엄마인데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기댈 엄마 아빠도 없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ARS 060-700-0770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 한 통의 전화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기적.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행사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기업 리틀 달란트, 한국의 전자칠판 스마트러닝을 선도하는 기업 요한 아이텍, 그리고 기아 대책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공천전쟁을 치르는 여야 정치권에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강지원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는데요. 9875님께서는 내 편, 니 편 나누지 말고 능력 있는 인재를 공천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8640님께서는요. 공천 파열음이 보기 불편합니다. 정치권은 내부 정리도 못하는데 국회 활동은 원활히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4039님께서는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만 골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다 따끔하신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그동안에 잘 나갔는데요. 근데 그 실적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7조 2천억 원에 그쳐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지난 1분기에 비해서 15% 넘게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4%나 줄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8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년 만에 처음입니다. 매출도 52조 원을 기록해서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원화도 강세를 보여서 영업이익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는 그 환율 영향이 줄어들고 신제품이 출시되면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 경기 상황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이상의 대출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 가계 부채 부실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가계부채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닌데요. 그중에서도 50대 이상, 소득이 불안정한 50대 이상 비중이 늘고 있어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3월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총 330조에 이르는데, 이 중에서 30대와 40대의 비중은 2009년 말에는 20%와 35%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네, 올해 3월에는 15%와 33%로 하락한 반면에 낮아졌네요. 네. 네. 50대와 60대 비중은 26%와 15%를 기록했다가 31%와 20%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들이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늘렸다기보다는 자녀들의 결혼 비용이라든가 직장에서 실직한 뒤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출 만기가 닥칠 때는 위험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소득이 줄어드는데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상환 능력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오늘 스튜디오에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모시고 요즘 박근혜 정부는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반기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셨다면서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2년차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성적에 대해서 국정운영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어보았는데요. 네. 긍정적인 의견이 45.4%, 네. 부정적인 의견이 50.1%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난 5일 조사였고요. 리서치가 전국 8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전화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부정평가가 50.1%로 긍정이 45.4%더 더 높게 앞서네요. 나타났습니다. 네. 네. 그 전에 조사한 거보다 늘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가반에 가까운 부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을 분석해 보더라도 예. 이 부정평가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조금 더 높기는 했지만 네. 역대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 비교를 해보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의 부정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기 2년차 비슷한 시점의 조사 결과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지율 조사들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네. 발표도 되고. 그러면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평가하고 같이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국정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일 텐데요. 네. 여기에는 어떤 개인에 대한 지지도 분명히 다분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 호감도는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네. 대통령의 어떤 국정 수행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측면, 특히 인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네. 부정평가가 치솟았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는데 특히 50대 이상의 국민들은 상당히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으로도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그랬었죠. 아주. 이번 네.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50대 특히 남성의 경우에 네.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51.4%, 긍정평가가 47.7%로 네.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이 서울 지역은 이 지방선거의 결과까지도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 서울 지역에서의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60.9%로 다른 지역보다도 더 높았다는 것이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인사 참사. 참사라는 용어를 많이 쓰더군요. 인사 참사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가장 큰 이유가 이 대통령의 다른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불만족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인사 문제에 집중적인 불만족을 드러내고 네, 있는 것이거든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부정평가 10명 중에 4명 가까이는 이 인사 잘못 때문에 부정평가 하게 되었다는 대답을 내놓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 중점 과제는 뭐가 될까? 이런 것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네, 대통령의 현재의 과제를 그대로 드러낸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 수행에 운영에 있어서 공약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에서 이 박근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국정 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소통 및 사회 통합이 25.9%로 가장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안전한 사회 구축이 그다음인 24.8% 높았습니다. 대통령이 주요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피와 척결 등 공공부문 개혁이 18.5% 그리고 내수 활성화와 창조경제, 통일 대박 등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 그 뒤를
따랐는데요. 무엇보다도 소통 및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가장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문제만큼 그리고 야권과의 소통만큼은 풀고 가야 된다. 10일 날 이 여야 원내대표하고의 만남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의 요구도 이런 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소통하고 사회통합을 중시한다고 아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건 결국 인사 문제하고 연관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가 또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라든가 이 부분에 관한 민심도 좀 조사가 됐나요?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들을 추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기 내각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중요한 어떤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기 내각 인선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또는 미흡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의견이 65.6%로 그렇게 많아요? 가반이 훨씬 넘는 미흡하다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한다는 의견은 30.5%인데요. 그만큼 인사 논란이 오랫동안 깊게 지속되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이기 내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그동안 인사청문회 그러면은 너무 신상털기 위주다. 또 개인에 대한 흠집내기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여론은 민심은 천심이듯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54.4% 가반이 넘는 숫자는 이러한 인사제도는 개선이 돼야 된다. 라는 응답을 내놓았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인사 논란에 대해서 이러한 인사 기준이 그렇다고 해서 더 낮게 내려놓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더 높은 요구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 마땅히 지명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인사 논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의견이 52.1%로 공감한다는 의견보다 더 10여 %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신상털기와 흠집내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를 뽑는 인사 기준이 더 낮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국민 여론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사청문회 제도의 좀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하지만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가 낮아지거나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이거 정부 인사 논란의 가장 큰 원인, 그건 대통령이 좀 잘못한 건데 그 얘기인데 결국 그죠? 네. 이걸 어떻게 좀 여론을 좀 들어보셨나요? 국민들이 판단하는 인사 논란의 본질적인 문제를 되짚어 보면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명백히 나올 것 같은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인사 논란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 검증 시스템의 문제라는 응답이 이 35.3%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검증 시스템.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긍정평가하는 지지하는 국민들의 45.4%로 가장 높은 비율로 후보자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응답을 내놓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의견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판단 문제가 24.9%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응답자의 38.5%가 바로 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판단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사가 너무 깜깜하다. 국민들이 좀 인사 진행되는 과정을 좀 속속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국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그런 어떤 리더들이 또 부처 장관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일 텐데요. 이런 국민 여론들을 종합해 보면 무엇보다도 넓은 인재풀에서 국민들의 요구사항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말 그대로 인사에 있어서도 매니페스토, 명백하고 투명한 인사를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요구로 분석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매니페스토 말씀하시니까 저는 무척 반갑습니다. 그 말씀만 해주시는 분들만 보면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강지효 진행자께서 매니페스토 아이콘이다 보니까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박 대통령은 그동안은 발언하기를 국민 눈높이가 너무 높다. 이 인사기준 너무 높아졌다. 뭐 이런 말하자면 무슨 그 탓을 좀 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내기가 예.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어떤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한 국민들 여론도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기준을 낮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네. 이러한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서 인사 논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이 52.1%이고요.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네, 예. 대통령이 과거에 비해서 검증 기준이 너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대통령 설명에 동의할 수 있다는 의견은 42.3%로 나타났거든요. 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더 이 설득력 있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층의 의견인데요. 중도층의 의견에서도 66%는 이러한 인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네. 적어도 공직자의 인사 기준만큼은 높은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네, 조사 방법 오차 범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실시되었고요. 전국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유무선 RDD 조사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였습니다. 응답률은 12.6%였고요.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네.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의 공동조사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조금 바꿔서 말이죠.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략공천이니 뭐니 해가지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네. 뭐 이래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략공천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효과가 있을런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양당의 지지도가 어떨지 궁금한데요. 좀 조사된 게 있나요?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정당 지지도도 물어봤는데 이 새누리당의 지지도는 기존에 정당 지지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40% 초중반 정도의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예. 이번 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이 44.8%, 예.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20% 중후반인데요. 예. 이번 조사는 24.6%의 지지율로 나타났습니다.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로는 이어지고 있지 않는데요. 네, 그것은 희한한데요, 그거?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상당히 이제는 보수 성향이 강화되었다. 네. 연령대가 높아지고 고연령 인구가 높아지면서 그러한 성향이 강화되는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중도의 외연 확대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러한 어떤 정당 지지도의 차이가 유지되는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야당의 지지도에는 무슨 감춰진 표가 좀 있다 하는 식의 그런 주장을 하시는 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대놓고 야당 지지한다고 말하기가 좀 껄끄럽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 실제입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우리 사회가 보수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서 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밝히지 않는 무응답층의 경우에는 무응답층. 실제 그들의 최종적인 선택을 보면 조금 더 진보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 결과였는데 이것 또한 이전에는 이 진보 쪽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공감대 형성이 넓게 되었지만 점점 정당들의 어떤 차이가 구분되지 않음으로써 이 또한 이전과는 조금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부동층의 경우에는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했지만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제는 이 부동층의 경우에는 크게 이 진보다 보수다라고 나누기가 힘든 말 그대로 부동층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보궐선거는 이게 투표율이 또 지나치게 낮아가지고 말이죠. 그게 이 마음에 걸리는데 투표율 좀 높여야죠. 네? 예, 투표장에 가야죠. 말 그렇습니다. 이 투표 재보궐선거라는 것이 이 15곳이 되는데요. 이 15곳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150억 가량 된다고 하였습니다.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재보궐선거가 비교를 해보면 2006년 7월 26일이 비슷한 시기에 재보궐선거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투표율이 24.8%에 불과했습니다. 24.8%. 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관광진흥원이 내놓은 이번 우리 국민들의 여름휴가 계획을 보면 7월 29일에서 8월 4일까지가 여행 계획자의 과반이 넘는 50.2%가 휴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7월 30일 이 초성숙의 한복판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투표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야권에서는 2030 세대의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중진 차출론 그리고 여권의 경우에는 좀 더 지역 내 조직 기반을 다진 또 지지 기반이 있는 50대 이상의 보수적 투표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선거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 투표는 이번에도 있죠. 사전 투표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사전 투표 하고 휴가 가실 분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지방선거 때는 전국적인 사전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실제 선거가 치러지는 곳에서 그곳에서만. 사전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이 또한 중앙선관위가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시기적인 측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어떤 시기가 가장 더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새누리당이 전당대회가 또 7월 14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전당대회가 될 텐데요. 예. 이 당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재보궐선거에서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공천 때문에 갈등을 빚는 것처럼이나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이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반응은 잠옷 달랐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여론은 새 지도부가 네. 이 가장 높은 의견인 27.5%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개혁 입법을 네. 실천할 수 있는 정치가 그렇고요. 아, 그렇군요. 말 그대로 정치 혁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더 정치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19.2%였습니다. 19.2% 예. 마지막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공약 실천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가 대개조 작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지도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15%로 나타나 정치 혁신, 야권과의 소통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공약 실천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전당대회 치러봐야 알죠? 네. 이게 참 근데 우리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해보시면 참 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민심은 천심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씀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대통령 지지도 이제 이 발표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꽤 나왔나요?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한국갤럽의 조사 또 리얼미터의 조사 4%까지 갔던 것 같은데. 예, 7월 3일과 4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폭 상승의 그런 조사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어떤 긍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모든 이슈를 이 대통령의 인사 문제가 블랙홀처럼 이게 너무 큰가 봐요, 그게. 그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기 내각 인선의 핵심 바로 청문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인물이죠. 김병수 사회부총리와 관련된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인사청문 제도를 좀 더 여론 재판식이 아닌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설명이 적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다는 것은 극복해야 될 과제로 보여집니다. 네,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를 좀 고쳐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면서도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는 여전하다. 이런 여론을 조사 결과라고 소개해 주셨었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오늘 강조된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공천 전쟁을 치르는 여야 정치권에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였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9282님께서는 갑자기 공천을 받아 지역에서 생소한 후보가 선거에 나오니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현실이 개선돼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신 분도 있으시네요. 네. 의견 보내주신 분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가 2152번이신 분 중앙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안홍진, 장미진, 작가 황순명,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7월 8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